방귀가 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을까요? 대장암 환자가 방귀를 뀌는 5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방귀 뀌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귀 뀌는 것이 민망하다는 것만 알 뿐, 그 이면에는 단순한 생리적 현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귀는 여러 질병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서운 대장암조차도 방귀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장암 초기 증상은 종종 미미하여 많은 환자들이 진행된 단계에서 진단받아 중요한 치료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임상 관찰 결과 방귀는 건강 신호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몸에 암이 있다면 방귀는 경고 신호일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방귀를 뀌면서 다음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이는 대장암의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방귀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리적 방귀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이는 방귀 냄새가 주로 장에서 음식물 소화 과정 중에 생성되는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등의 물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방귀에서 특히 강하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나 생선 비린내와 같은 악취가 나며 이러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에 종양이 발생하면 종양 조직의 괴사와 출혈로 인해 장내에서 발효 및 분해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악취가 나는 물질이 다량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악취가 나는 방귀가 발생하고 이 방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둔한 복통이나 복부 폐만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 방귀 빈도의 현저한 증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10에서 20회 방귀를 뀌는 것은 정상이며 특히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방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귀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하루 30회 이상으로 지속되며 복부 폐만감이나 장음 증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잦은 방귀는 장 건강, 특히 대장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장 기능 장애를 일으켜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길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방귀가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양이 장 내강의 일부를 막아 가스 배출을 방해하고 복부 폐만감과 방귀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복통과 복부 폐만감을 동반한 방귀. 일반적으로 방귀를 뀌면 복부 폐만감이 완화되고 복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귀를 뀌기 전에 심한 복부 폐만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특히 경련성 또는 팽창성 통증이 있으며 통증 부위가 왼쪽이나 오른쪽 아랫배처럼 고정적이라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장 내강을 좁혀 가스 배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아진 장 끝부분에 가스가 축적되면 복부 폐만감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비정상적인 방귀 소리. 방귀를 뀌면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나는 비정상적인 방귀 소리는 앉은 자세나 항문 괄약근 수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 소리의 변화가 지속되고 변비, 배변 후중감, 항문 압박감, 항문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 또는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장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항문 괄약근의 조절 이상 또한 비정상적인 방귀 소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방귀와 배변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 때때로 방귀는 배변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귀는 자주 나오는데 배변이 어렵거나 배변 욕구는 있지만 방귀만 나오고 변은 나오지 않거나 방귀를 뀐 후 배변 욕구가 사라지거나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라면 방귀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장 기능 장애와 비정상적인 배변 반사를 유발하여 방귀와 배변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잦은 복부 팻만 외에도 직장 출혈, 배변 습관의 변화, 변의 굵기 변화,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빈혈, 피로,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기 검진과 치료는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생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배꼽에 바르는 것부터 생강차를 만드는 것까지 가벼운 질병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4가지 기발한 활용법을 알아보세요. 배꼽에 생강을 바르면 천국처럼 오래 산다 는 옛말이 있습니다. 과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강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안을 유도하여 외증을 완화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구토를 멈추게 하며 한기를 없애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배꼽은 신고혈이 위치한 곳으로 인맥에 속하며 원기의 관문입니다. 신고혈은 양기를 회복시키고 허약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위장과도 가까워 비위 기능을 조절하고 설사를 멈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을 이 부위에 바르면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다양한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생강 조각을 배꼽 부위에 정기적으로 올려두면 다음과 같은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을 개선하고 복부 팻만감과 설사에 작별을 고하세요. 배꼽에 생강을 바르면 장내 기운을 조절하고 복부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약 복용을 꺼리는 아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아이가 감기나 설사를 할 때 의사의 지도하에 다른 약과 함께 배꼽에 생강을 바를 수 있습니다. 감기를 없애고 허약하고 차가운 체질을 개선합니다. 겨울철에 양기 부족 체질인 사람들은 손발이 차가워지고 추위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들은 생리통까지 겪을 때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신농본초경에는 생강은 맵고 약간 따뜻한 성질을 지녔으며 감기로 인한 두통, 코막힘, 기침, 호흡곤란, 구토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여 한기를 없애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꼽에 생강을 바르면 하복부에 직접 작용하여 양기를 보충하고 추위불내증이나 생리통 등의 증상을 점차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신을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세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거나 잠자리에 들면서 자주 뒤척이시나요? 자기 전에 배꼽 위에 생강 한 조각을 올려놓아 보세요. 생강은 몸을 이완시키고 피로를 풀어주며 신경을 안정시켜 더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면증과 과도한 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멀미와 여행 중 불편함을 완화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미로 고통받으며 여행 중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경험하여 여행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론을 비롯한 진정 및 메스꺼움 완화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꼽에 생강을 바르면 멀미로 인한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배꼽에 바르는 것 외에도 생강을 활용하는 4가지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효과가 다르며 모두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강즙, 가래를 완화하고 구토를 멈추게 합니다. 조리법, 생강을 씻어서 으깬 후 즙을 짜내어 나중에 사용하세요. 효능, 맵고 약간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가래를 삭히고 구토를 멈추게 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기침, 과도한 가래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사용법, 1회호에서 10방울을 따뜻한 물에 녹여 사용하십시오. 생강 껍질, 이뇨작용이 있고 붓기를 줄여줍니다. 조리법, 생강의 겉껍질을 벗겨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립니다. 그런 다음 껍질째 물에 삶으면 됩니다. 효능, 맵고 시원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부기를 줄여줍니다. 배뇨 곤란 및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사용법: 그대로 끓여 마시거나 동과 껍질과 뽕나무 껍질을 함께 끓여 마십니다. 생강조림: 비장과 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조리법: 신선한 생강을 씻어 젖은 짚으로 감싸고 즙이 까맣게 타고 생강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불에 구워주세요. 효능: 성질은 맵고 따뜻하며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고 비위의 불균형, 메스꺼움, 복부 팽만 증상을 개선합니다. 복용법: 1회 2-3정을 물에 달여 마시십시오. 생강차: 감기를 낫게 하고 메스꺼움을 완화시켜줍니다. 조리법: 생강을 썰어서 끓는 물에 우려냅니다. 취향에 따라 대추나 흑설탕을 소량 넣어도 좋습니다. 효능: 오랫동안 위장 감기를 없애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유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강 섭취 후 불편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허증, 손발바닥이 뜨거운 증상, 이 있는 사람, 이들은 체액이 부족합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여 체액을 빼앗아 불편함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염 환자: 생강은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간 염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염 환자는 생강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냄새가 심한 사람: 전통 의학에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위열이라고 여깁니다. 생강은 위열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입냄새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통, 두통, 치질 출혈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 변비는 대부분 장내 열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때 생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장내 열이 더욱 악화되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더 많이 마셔도 된다는 신호일까요? 얼굴이 붉어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의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술자리에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알코올 대사가 빠르다는 증거이며 술을 잘 마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의 징후이니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코올 내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원리와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원인은 알코올 자체가 아니라 체내 알코올 대사의 중간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인체는 알코올을 주로 두 단계에 걸쳐 대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와 반응합니다. 산소는 아세트산으로 변환되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 호흡과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술을 마신 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은 종종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하거나 그 활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알데히드가 제때 대사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얼굴이 붉어지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의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효소 결핍은 동아시아인들에게 흔하며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대사 장애이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붉어지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계속 술을 마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얼굴이 붉어질 때 억지로 술을 마시면 아세트알데히드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간, 신장, 심혈관계의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더욱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 WHO,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발암 위험성이 이미 잘 알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알코올의 유해한 영향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은 신체의 여러 장기에 일련의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1. 간. 간은 알코올 대사의 핵심 장기인 동시에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 간염, 간 섬유증으로 발전하고 결국 간경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암.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과음하는 사람들은 간경변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심혈관계. 단기간 과음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음주는 알코올성 심근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 3. 소화계통. 알코올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과 위궤양을 쉽게 유발하며 심한 경우 출혈과 천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은 발병이 빠르고 사망률이 높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4. 신경계. 장기간 알코올을 섭취하면 뇌신경이 손상되어 기억상실과 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의 치매 위험을 높이고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몇 가지 조언. 음주 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1. 아세트알데히드 손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마시지 마십시오. 2. 급격한 알코올 섭취와 아세트알데히드 축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음료를 섞어 마시지 마십시오. 3. 공복에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알코올 흡수를 늦추기 위해 미리 주식을 드십시오. 4. 어지러움, 메스꺼움 또는 기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즉시 음주를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간단히 말해,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알코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음주에 접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손과 발에 나타나는 3가지 변화는 간경변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두면 늦지 않았어요. 간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은 신진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하며 정상적인 신진대사와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많은 습관들이 이미 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보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개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간경변 단계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간에 간경변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간 질환은 손과 발의 변화로 처음 나타납니다. 손과 발의 다음과 같은 3가지 변화가 나타나면 간경변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간장. 수장홍반은 흔히 사용되는 의학 용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손바닥, 특히 엄지손가락 쪽과 새끼손가락 쪽의 용기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붉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충혈이나 홍반,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붉어진 부위를 누르면 색이 옅어지고 손을 떼면 다시 붉어집니다. 손바닥 홍반은 간경변의 중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에스트로겐을 불활성화하는 간 기능이 감소하여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혈관이 자극되어 손바닥에 홍반이 나타납니다. 2. 손톱의 비정상적인 변화.
정상적인 손톱은 분홍 빛을 띠고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단단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톱 표면에 불규칙한 세로줄이나 흰색 가로줄이 나타나고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진다면 간 기능 저하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나 곤봉형 손가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톱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화는 모두 간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입니다. 간경변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소 흡수 및 대사에 문제가 생겨 손톱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손톱 끝에 미세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손톱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발목 부종. 바른 체중을 지탱하는 신체 부위일 뿐만 아니라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목이 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 대사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간 기능 장애는 알부민 합성 감소와 혈액교질 삼투압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체액이 혈관에서 간질 공간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물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발목 부종을 유발합니다.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 간의 알도스테론 불활성화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나트륨 저류가 발생하고 이는 발목 부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경변은 손발의 변화 외에도 거미혈관종, 황달, 피로, 식욕 부진, 출혈 경향과 같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장기간 과음하는 사람, 비만인 사람, 대사증후군 환자, 간경변 가족력이 있는 사람, 장기간 간독성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등 간경변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모두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가요? 그리고 마른 사람도 고혈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만과 고혈압을 연관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고 마른 사람은 안전하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이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1. 고혈압과 체중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자면 과체중인 사람 모두가 고혈압을 앓는 것은 아니지만 비만은 고혈압의 위험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지만 모든 과체중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혈관계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1. 지방은 염증 유발 인자를 방출하여 혈관 수축 및 확장 기능을 방해하고 탄력성을 감소시킵니다. 2. 이는 종종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며 이로 인해 수분과 나트륨 저류, 혈액량 증가, 혈관 압력 상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을 유지한다면 혈압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른 사람이라도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흡연과 음주를 자주 하고 고염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면 건강한 체중에 도달하더라도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 고혈압 고위험군. 고혈압은 유전, 환경,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잡한 질환입니다. 비만인 사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집단은 고혈압 위험이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고혈압은 가족력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중 1명 또는 2명 모두 고혈압이 있는 경우 자녀는 일반인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 반드시 고혈압 발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혈압 발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중년 및 노년층.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자연적으로 퇴화하고 탄력을 잃으며 저항이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4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며 60세 이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도의 혈압 문제를 경험하므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고염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 소금은 숨겨진 살인자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과 나트륨 저류, 혈액량 증가,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절임류, 가공육, 강한 양념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위험도가 더욱 높습니다. 4.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을 겪는 사람들. 장기간의 불안감과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관 수축과 심박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 부족은 체중 증가와 혈관 탄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젊은 층에서 고혈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과도하게 흡연하고 음주하는 사람들. 니코틴은 혈관 수축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내피를 손상시키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관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5배 높고 알코올 중독자는 2배 높습니다. 3. 고혈압 예방 방법.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심장, 뇌,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를 손상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1. 식단을 조절하세요. 핵심은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여 하루 5g 이하로 유지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조미료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고지방 식품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고 각 운동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혈압을 눈에 띄게 낮추려면 체중의 5에서 10%를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합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습관. 7-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하세요. 명상이나 음악 감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세요. 4. 나쁜 습관을 버리세요. 담배를 완전히 끊고 간접 흡연과 3차 흡연도 피하십시오. 술은 적당히 마시되 남성은 하루 25g, 여성은 15g으로 제한하고 이상적으로는 술을 전혀 마시지 마십시오. 5.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십시오. 성인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3개에서 6개월마다 측정해야 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로 집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40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인 경우가 여러 번 반복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6. 표준화된 치료.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의사의 치료 지시를 따라야 하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관리하십시오. 간단히 말해 과체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인 것은 아니지만 비만은 고혈압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과체중이든 저체중이든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여 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엉덩이가 큰 사람과 엉덩이가 작은 사람 중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식사 후에 앉아서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스쿼트를 멈추지 않고 매일 운동 영상을 보며 운동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엉덩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결과 모두 엉덩이 크기를 증가시키지만 건강상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벳으로 명명하면 일반적인 체형에는 A, O, H, X형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보다 비유적인 분류로는 대형, 사과형, 바나나형, 모래시계형이 있다. 지방 분포 위치에 따라 복부 비만과 엉덩이 비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복부 비만은 사과형 비만이라고도 하고 엉덩이 비만은 대형 비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체형들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배 모양 체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깨는 좁고 허리는 가늘며 엉덩이는 넓고 허벅지는 통통한 마치 배처럼 생긴 체형입니다. 이러한 체형은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이 축적되어 나타납니다. 사과형 체형은 허리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허리둘레가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보다 큰 것이 특징입니다. 바나나 모양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원통형 몸체 모양입니다. 모래시계형 몸매는 S자형 또는 완벽한 몸매라고도 불리며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그리고 볼륨감 있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 체형 중 대형, 사과형, 모래시계형은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더 풍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엉덩이 둘레만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욱이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비만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엉덩이 크기를 보고 비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허리 엉덩이 비율이라는 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누는 것입니다. 허리 엉덩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허리가 두껍고 복부에 과도한 지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는 아시아 남성의 경우 허리 엉덩이 비율이 0.90, 아시아 여성의 경우 0.85를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권장합니다. 2대3.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 사과형 체형인 사람은 중심 비만이며 배형 체형인 사람에 비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과 같은 만성 대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 정상 체중의 경우 허리 엉덩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엉덩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모래시계형 몸매를 가진 여성이 가장 매력적이며 허리 엉덩이 비율이 이러한 매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풍만한 엉덩이는 대중적인 미적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상 체중의 성인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상 체중의 큰 엉덩이를 가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또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습니다. 발병률 또한 매우 낮습니다. 4. 또한 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가 같을 때 엉덩이 둘레가 큰 여성은 혈중지질 및 대사 이상 수치의 위험이 더 낮다. 5. 그러나 남성의 경우 엉덩이 둘레는 이러한 질병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 하지만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엉덩이 크기는 단지 하나의 요인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심혈관 및 뇌혈관 건강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엉덩이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잘못된 자세 교정. 장기간 앞으로 구부정하게 서거나 다리를 꼬는 등의 잘못된 자세는 골반 모양에 영향을 미쳐 골반 전방 경사, 골반 외측 확장, 엉덩이 지방 축적을 유발하여 엉덩이가 커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칼로리, 고지방 식단을 피하세요. 이러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경우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운동 부족은 둥근 위축으로 이어져 둔부 지방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엉덩이가 납작하고 처져서 보기 흉해질 수 있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5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엉덩이 라인을 잡아주는 운동을 하세요. 런지나 와이드 스탠스 스쿼트 같은 엉덩이 라인 운동을 매일 5에서 10분씩 하면 엉덩이가 탄력 있고 예뻐 보입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하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이 네 부위에서 과도한 땀이 나는 것은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며 질병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인체는 계절과 상관없이 땀을 흘리지만 이러한 땀은 기온 상승이나 격렬한 운동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한때 땀을 통해 해독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유행이 있었고 땀 흘리는 것을 권하는 것은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땀이 생리적 현상이자 해독의 한 방법인 동시에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체온 조절 기능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땀을 흘리는 것은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땀이 질병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다음 네 부위에서 과도하게 땀을 흘린다면 기저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손바닥과 발바닥에 과도한 땀이 나는 증상. 손바닥과 발바닥은 심장과 함께 오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땀샘이 많지만 땀 분비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바닥과 발바닥이 지속적으로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심지어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땀이 나고 온도, 운동, 감정 상태와 관계없이 휴식 중에도 땀이 나며 손떨림, 심기항진, 더위 불내증, 식욕 증가,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경우, 특히 지속적이고 대칭적인 땀 분비가 나타난다면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과다 분비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땀샘의 과다 분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과도한 땀 분비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심기항진, 손떨림, 목 부종, 안구 돌출, 광공포증, 눈물 흘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 밤에 머리에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증상. 많은 사람들이 밤에 머리에 땀이 나서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어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특별히 덥지 않다면 머리에 땀이 나도 베개가 젖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그렇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에 땀이 나는 것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 면역체계가 감염과 싸우는 흔한 반응이지만 특정 악성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결핵이나 림프종을 배제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밤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잠옷과 침구가 흠뻑 젖고 미열, 피로, 체중 감소, 통증 없는 림프절 부종이 동반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3. 몸의 한쪽에서만 땀이 나는 현상. 흥미로운 현상은 때로는 대칭적인 땀 분비가 우려스러운 신호가 되어야 하고 비대칭적인 땀 분비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땀샘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땀은 대칭적으로 분비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비대칭적으로 분비되어야 할까요? 사실, 질병 신호로서 땀 분비의 핵심은 더 이상 대칭성이나 비대칭성 여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 한쪽에서만 땀이 나는 증상은 신경계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한쪽 땀 분비와 함께 안면 홍조, 피부 온도 상승, 두통, 어지럼증, 사지 저림, 시야 흐림, 안면 비대칭, 입꼬리 처짐, 사지 마비 및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4. 땀을 많이 흘리지만 피부는 차가운 경우. 일반적으로 과도한 땀은 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과 무관하게 과도한 땀이 난다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신체의 극단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순환계나 대사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저혈당증, 초기 쇼크, 급성 심근경색, 심각한 감염 등에서 흔히 나타나므로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의 땀, 야간 발한, 한쪽으로만 나는 땀, 식은땀 등 4가지 유형의 비정상적인 땀 분비는 갑상선 질환, 결핵, 신경계 질환 및 대사 이상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며 조기 예방과 치료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땀이 보내는 언어를 이해해야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해야 할까요? 신체검사에서 지방간이 발견되면 치료해야 할까요? 답은 네,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입니다. 지방간은 가벼운 질환이 아닙니다. 우선 지방간은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풍요로운 삶의 결과로 여기고 체중만 감량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방간 질환은 지방간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지방간이란 간세포에 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 축적되어 간이 두꺼운 지방층으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방층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경미한 지방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간세포의 지방 변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방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은 간에 염증과 세포 손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암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같은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혈중 지질 수치가 높으면 여러 지질이 모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2. 심각도를 판단하는 3가지 지표. 건강검진 보고서를 받으셨을 때 단순히 지방간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다음 3가지 항목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방간의 심각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간 기능 지표. 알라닌 아미노전달효소, ALT와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달효소, AST, 수치가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두 지표 수치가 높으면 간세포 손상을 시사하며 이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방간염을 나타냅니다. 정상 수치는 단순 지방간을 의미합니다. 당분간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생활 습관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2. 간 초음파 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방간을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분류한 것은 지방 축적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경증의 경우 시급한 치료는 아니지만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중등증 및 중증의 경우 합병증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간 기능 검사 및 혈중 지질 검사가 필요합니다. 3. 기저 질환이 있으신가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거나 과체중, BMI 24 또는 복부 비만, 남성 허리둘레 90cm, 여성 허리둘레 85cm, 인 경우에는 경미한 지방간이 있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 질환의 급속한 진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3.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지방간의 종류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1. 단순 지방간. 이를 되돌리는 주된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이며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간 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식단을 조절하세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고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밀크티, 케이크 등 기름 함량이 높은 음식,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고기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대신 질 좋은 단백질, 생선, 새우, 계란, 콩 제품 등 과식이섬유, 잎채소, 통곡물, 버섯 등 섭취를 늘리세요.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매회 최소 30분씩을 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신진대사율을 높이기 위해 2-3회의 근력 운동, 덤벨 운동이나 플랭크를 병행하세요. 간 지방 감소 효과를 보려면 3개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기적인 검진 또한 필수적입니다. 간 초음파 검사와 간 기능 검사는 6에서 12개월마다 실시하여 지방 축적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 간염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지방간 질환.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2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간 기능 이상, ALT 수치 상승, 이 있거나 당뇨병 또는 고지혈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간을 치료하는 특정 약물은 없지만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간세포 회복을 돕는 간 보호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지혈증과 당뇨병을 동반한 경우 기저질환으로 인한 간 손상을 조절하기 위해 지질 저하제와 혈당 강화제를 동시에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추적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간 기능 검사, 혈중 지질 검사, 혈당 검사는 3개에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는 6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 탄성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간의 경직도를 평가하고 간경변증 위험을 배제합니다. 3. 알코올성 지방간.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 남성 1일 25g 이상, 여성 1일 15g 이상가 주요 원인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알코올을 완전히 끊는 것이며 알코올성 간경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 기능 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간은 불치병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발견되면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평생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5가지 무료 방법을 기억하세요. 뇌경색, 급성 허혈성 뇌졸중, 은 중장년층에서 장애와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원인을 고혈압, 고혈당, 고콜레스테롤, 과만 연관짓지만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식습관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급성 허혈성 뇌졸중 진단 및 치료 지침에서는 적절한 식단이 뇌졸중 예방 및 재활의 핵심이며 치료 3부, 유지 7부를 통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식단 및 일상 팁은 가이드라인과 완벽하게 부합하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팁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고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생선, 육류, 계란, 유제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혈관 내피를 복구하는 중요한 원료이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뇌경색 플라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중 지질 수치를 높일까 봐 육류 섭취를 피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선, 계란, 우유, 살코기에서 얻는 양질의 단백질은 혈관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심해어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침에서는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3번 생선을 먹고 매일 계란 1개와 무가당 저지방 우유 300ml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곡물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뇌졸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정제된 주식 섭취를 줄이고 옥수수, 고구마, 귀리와 같은 통곡물 섭취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흰쌀과 흰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통곡물은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고 지방 축적을 줄여줍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증 환자의 경우 정제된 주식의 절반을 통곡물로 대체하면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당분이 낮은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환자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침에서는 뇌졸중 환자들이 비타민과 수분을 보충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과, 복숭아, 자몽과 같은 당분이 낮은 과일을 매일 적당량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수분 함량 또한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으로 제한하고 식사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매 끼니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과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뇌졸중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지침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등 채소에는 엽산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졸중의 원인으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500g 이상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그중 절반은 짙은 색깔의 채소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볶거나 차갑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혈액이 너무 걸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지침에 따르면 체액 균형을 유지하면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간과되지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갈증은 탈수 증상이며 탈수는 혈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1500에서 2000ml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도 소량의 물을 마시세요. 진한 차나 설탕이 든 음료보다는 맹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값비싼 건강 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5가지 사항은 2023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실천하기 쉬우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면 혈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조절은 해결책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음주량 제한, 그리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수치 정기검진을 병행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